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산화에 대해서 등산화의 가죽과 함께 고어텍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드릴 텐데요. 제 채널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등산 전문가로서의 내용이나 특별한 전문적인 등산을 하는 분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보통 분들, 평범한 등산을 취미로 하시고 등산 모임에서 당일 산행 정도의 등산 트레킹 하시는 분들 위한 기초적인 정보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상식들을 알려드리고 또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홍보나 다른 깊은 지식은 아니니까 참조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등산화 사실 때 대부분 이제 가죽 등산화를 많이 사시잖아요. 그럼 가죽 등산화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산 그 등산화의 가죽이 좋은지 나쁜지 쉽게 아시기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또 방수나 기타 수습을 위해서 고어텍스가 적용된 등산화를 사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가 있는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이제 지켜봐 주시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등산화의 이제 소재, 특히 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등산화의 가피의 소재들은 이렇게 가죽과 그다음에 가죽 및 이 합성 섬유 또는 메쉬와 혼합된 것도 있고 메쉬와 천으로만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 가죽에 좀 저가의 가죽의 피율을 같이 혼합한 형태도 있고 그런 종류로 소재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나가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가죽 등산화들인데요. 가죽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가죽은 등산화에 대한 가죽은 뭐 소파에도 있고 이제 등산화 신발에도 적용이 되는데 가죽은 소나 양이나 뭐 돈피나 종류도 많고요. 가공 방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등산화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등산화들은 소가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소가죽 중에서도 가공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등산화를 구입하고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그래도 알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도에서만 저희 지식을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좁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산화에 쓰는 이제 가죽들은 이제 소가죽인데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이제 가죽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가죽의 소재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죽을 이렇게 단면을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가죽도 이렇게 일체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보면 가죽에 이게 표피가 있습니다. 요거를 스킨이라고 합니다. 동물도 피부잖아요. 소의 피부, 스킨인 거죠. 요 밑에는 이제 주로 이제 단백질 섬유질로 되어 있는 컬럼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층으로 이렇게 있죠. 가죽 중에서 등산에 적용되는 가죽을 크게 4가지, 5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통가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가죽 등산화들 있죠. 보통 광택이 있고 두껍습니다. 통가죽은 영어로는 이걸 풀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레인이라는 게 가죽이라는 뜻이거든요. 풀그레인, 즉 소의 표피, 이 표피 스킨에서부터 안에 단백질 섬유층까지 온전한 형태를 가죽을 풀그레인이라고 합니다. 요 윗부분을 살짝 떠낸 거를 탑그레인이라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다 그레인, 풀그레인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통가죽이라고 칭합니다. 이 통가죽들은 보면은 보통 강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죽이 조금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가죽 전체를 썼기 때문에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은 누벅 가죽이 있습니다. 누벅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등산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게 누벅 가죽입니다. 누벅 가죽이라는 것은 등산의 약간 스킨, 풀그레인의 가장 표피층의 면피 부분을 표면 가공을 한 거예요. 이걸 표면 가공을 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이걸 뭐 특별한 처리를 하거나 한 게 아니고
연마를 한 거예요. 이제 좀 깎아내고요. 깎아내고 이 표피는 짐승의 표피라도 좀 손상된 것도 있고 하거든요. 깎아내고 갈아가지고 거기에 살짝 기모처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신미성이 있고요. 누벅 가죽들 보면 좀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 맨 표피를 벗겨냈기 때문에 갈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됩니다. 통기성이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가죽의 밑으로 갈수록은 이제 통풍이 잘 되거든요. 통기성이 있거든요. 방수는 잘 덜 되지만 누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웨이드는 가죽의 면피층 위층 말고 밑에 단백질 섬유층을 이걸 이제 잘라내서 이쪽을 가지고 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스웨이드는 그림처럼 이제 기모가 있는 형태고, 이건 부드럽고 가공하기 쉽고 그렇지만 염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물에 이제 취약하고요. 방수 잘 안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염도 잘 줄 수 있고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슷한데 스플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플리트도 역시 잘라낸 거거든요. 반절 더 두고 두께마다 다르지만 스플리트라는 게 원래 뜻이 이제 조각 나누다 이런 뜻이죠. 잘라낸 겁니다. 스플리트는 스웨이드와 유사합니다. 하부층에서 가죽의 후면에서 잘라서 쓴 건데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약하고요. 물에 약하고 오염도 잘 되고 방수기능 취약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가 제품들의 가죽으로 이제 쓰입니다. 이 위에는 이제 재생 가죽이 있습니다. 이 재생 가죽은 이제 가죽 자체를 살린 게 아니고요. 재생 가죽은 이 가죽을 그냥 막 갈아서 찐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공업적으로 처리할 때는 가죽을 갈아서 고압과 고열로 고온 고압으로 완전히 압축을 하면 그 목재섬유의 MDF처럼 이제 해면체처럼 찐 상태가 되거든요. 그거는 성질을 보면은 가죽과 같은 성질이지만 가죽이 같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서진달지 내구성이 취약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저가의 가죽인데 잘 구별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리트 가죽들 단면을 이렇게 잘라낸 가죽들에 또 합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PU나 뭐 PVC를 같이 합성을 해서 위에 표면을 입힌 게 있습니다. 혼합 가죽들이 있죠. 그것들은 이제 가격이 저렴하죠.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죽의 종류는 이렇고 가격은 풀그레인, 누벅, 스웨이드, 스플리드, 재생 가죽 이런 순서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풀그레인도 그 퀄리티가 떨어지면 누벅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풀그레인보다 누벅이 더 좋은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스플리트나 스웨이드도 퀄리티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 근데 저희가 육안으로 등산화를 보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탁 보고 이게 무슨 가죽이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산화 사실 때는 라벨이나 이제 붙어있는 재원들 잘 보시고요. 그게 어떤 걸로 만들어진지, 그 다음에 육안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을 보면 대략 알 수는 있고 크게 너댓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등산에 적용되는 고어텍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어텍스 예전에는 보통 등산 의류, 자켓에 많이 적용돼 요즘은 이 등산에서도 고어텍스가 많이 적용되고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등산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외제 등산화 경우는 그 자체도 몇십만 원씩 비싼데 거기다 뭐 고어텍스를 쓰면은 또 가격이 상향돼서 요즘은 다 유행처럼 고어텍스가 등산화에 다 적용이 돼서 등산화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싸졌죠. 이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어텍스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어텍스의 원래는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른 때 설명드린 것을 가름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어텍스는 이게
얇은 막과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고어텍스 멤브레인. 그래서 외부로부터 비나 눈 같은 수분은 받고 바람 봐가지고 안쪽으로부터 땀으로 발생하는 수증기는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발산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이 막이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되어 있어서 물 입자들은 막아주고 땀 수증기 입자들은 통과시켜준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고에텍스에 간다는 원리니까 이해하고요. 그러면 등산화에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등산화에서 여기에 물이나 눈이나 비 같은 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고어텍스하고 하등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이 자체의 그냥 가피, 이 가피가 어퍼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이 통가죽으로 해서 좀 방수성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발수 코팅이 돼서 물방울이 동글동글하게 맺혀서 밖으로 튕겨나가게 만든 겁니다. 고어텍스 멤브레인은 관계가 없어요. 고어텍스 멤브레인은 밖에 두면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고어텍스는 라이닝과 함께 안에 안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어텍스는 안감에 들어가서 방수와 투습 원단을 기능을 다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고어텍스가 이 부분만 대진다고 해서 소용이 없죠. 물이 어딘가 들어오겠죠. 일로도 들어오고 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고어텍스가 버섯 모양으로 해서 이 족형에 따라서 버섯 모양으로 해서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면부로 안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방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습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투습은 고어텍스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고어텍스의 높은 가격을 부담하면서 사는 이유는 방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방수가 되면서 동시에 투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많은 인터넷에 많은 실험들, 비교 실험들 보면 고어텍스 실험들을 물이 막 고어텍스가 되져서 방수가 돼서 이 등산화에 물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난 고어텍스 등산을 실었더니 물이 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막아주네. 근데 그거는 고어텍스의 어떤 속성, 기본적인 본질을 약간 호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수만 되는 원단들은 비닐도 있고 김장 비닐도 있고 우의도 있고 우산도 있고 장화도 있고 다 방수의 성질을 갖는 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고어텍스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 방수만 될 뿐 아니라 땀도 뿜어내서 땀이 급급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또는 비교 실험에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관리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방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땀이 잘 빠져나게 하는 거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실현 등산의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난관들을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면요.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안에 적용이 되면 우선 이 구조에서부터 투습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그레인 통가죽들은 그 가죽 자체가 두껍고 이미 방수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투습을 해서 땀의 수증기를 뿜어내도 가죽에서 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차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습 기능에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풀그레인 통가죽 그 경우. 그 다음에 소재가 아니더라도요.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또는 상당한 방수 발수를 하려면 여기에 발수제를 코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않고 발수제를 액상이든 분사를 하든지 적정하게 발수제 도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이 튕겨나가지 않고 물이 눈이나 비 같은 게 젖어들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젖어들어서 수막을 형성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고어텍스가 방수는 할 수 있지만 땀이 발생하는 것은 이 수막 때문에 투습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합니다. 어려운 조건이 생기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산화라는 것은 안의 환경이 내부의 환경이란 게 최악의 환경이죠. 등산 내내 땀이 차고 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래가 들어오고 작은 돌도 들어오고 나무 잎이나 가지도 들어오고요. 발 자체에서 많은 유분, 수분, 그 다음에 염분, 땀으로 범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고어텍스 라이닝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세 구멍을 막으면 방수는 상관이 없지만 안에서 땀이 빠져나가는 것을 투석을 방해하는 거죠. 어렵죠, 등산화 자체가. 내부 환경 자체가. 또한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려면 등산을 세탁을 해야 됩니다. 세탁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세탁을 할 때 잘못하면은 세제가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되고요. 심하게 잘못된 방법을 하면은 멤브레인이 손상해 가지고 막이 아예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산화는 고어텍스가 적용되는 등산화는 방수, 발수, 투습 기능이 항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탁을 안 해도 안 되고요. 너무 자주 하면서 잘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정리해 드리면 등산화, 특히 가죽에 대해서는 고어텍스의 투습 기능이 발휘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원래 고어텍스를 적용하는 것은 방수와 아울러서 방수 앤드 투습, 통기성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메쉬나 천, 이런 그 상대적으로 또 통가죽이 아닌 기타 가죽들의 통기성이 유지되는 것에 고어텍스를 적용을 안감을 해서 같이 투습이 할 수 있도록 두는 게 어울리는 거다. 그런 것이고요. 가죽에는 굉장히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반드시 이걸 생각하셔서 등산화에 요즘 고어텍스나 고어텍스 아니더라도 뭐 이벤트 다른 투습 방수원 등이 적용되는 것은 호도되지 마시고 방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방수원단은 저렴한 거나 다른 대체용품도 있지만 방수가 되지만 투습도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 투습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육안으로 멤브레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요.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거나 다른 난관을 극복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점 생각하시고 완전한 방수와 투습을 하려면 융통성 있게 한번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우중 산행이나 비가 들어올 정도 산행을 안 하시는 분은 아예 방수, 고어텍스든 다른 거든 방수 등산화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듯 하고요. 차라리 통풍이나 잘 되는 신발들을 사계절에 신는 게 더 효용해서 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우중 산행도 하거나 설산 산행도 하거나 굉장히 방수, 비나 눈이 들어온 것이 중요한 등산화가 좀 필요하다 하신 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가죽 등산을 할 때는 투습 기능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방수만 되는 원단을 적용한 적정한 가격의 등산화를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보다는 그냥 가죽 등산을 할 때는 발수 도포를 항상 잘해서 발수 기능이 잘 발휘되게 해서 가죽이 갖는 기본적인 방수성 플러스 발수제로 인한 추가적인 방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고요. 안에 적당히 관리를 하되 투습,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유로 땀이 빠져나가는 것은 액상의 땀도 있거든요. 땀이 흐르는 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어텍스에도 수증기로 든 거, 기화된 것만 빠져나가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참조해서 하시고 방수까지 되려면 여기에 레인 스패츠 또는 오버 트라우저까지 해야 발목으로도 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멤브레인이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산화 가죽의 소재와 고어텍스의 적용 문제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